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나코 왕비 샤를린 위스톡의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세상에는 성공적인 왕실이 많이 있지만 아름다운 왕비와 결혼해 유명해진 왕실은 모나코 왕실밖에 없을 것입니다. 1956년 헐리우드 거장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 왕실에 시집가면서 유명한 모나코 왕비가 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 내 작은 나라였던 모나코는 갑자기 별빛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이 났고, 모나코는 다시 한번 어두워졌습니다. 운명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반세기 후 또 다른 눈부신 여성이 모나코 왕궁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키 178cm의 완벽한 몸매 비율을 자랑하는 샤를린 위스톡입니다. 2011년 샤를린은 그레이스의 아들인 모나코의 왕자 알베르 알렉산더 루이 피에르 그리말디와 결혼하여 전설적인 왕비 그레이스의 칭호를 계승하고 새로운 세대의 모나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 경험, 출신은 여러 각도에서 그레이스와 비슷하지만 그레이스의 인생처럼 모나코 왕비 샤를린의 왕실 생활은 동화 같지 않았습니다. 모나코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샤를린은 완전한 평민 출신의 왕비였습니다. 대부분 현지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한 후 왕실에 시집간 왕비들과 달리 샤를린의 어린 시절은 일반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샤를린은 짐바브웨에서 태어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남아메리카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훌륭한 다이빙 선수이자 수영 코치였기 때문에 샤를린은 어릴 적부터 물을 좋아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하나였고 바로 수영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동안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샤를린은 오로지 수영장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 기간은 샤를린에게 강한 의지력과 굳건한 성격을 길러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경험들이 샤를린이 공개석상에서 웃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 이유일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고 언론에서는 그녀를 얼음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그녀에게 다른 왕실 여성들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몸매 비율과 근육 라인을 선사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샤를린이 나타나면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죠. 그녀의 높은 키와 금발 머리가 더해져 누구도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실 남성조차 샤를린의 배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샤를린의 아름다움은 일반적인 왕비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 왕비보다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여왕의 모습에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왕실에 시집가기 전 샤를린은 이미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샤를린은 남아프리카에서 그 시절 유럽 수영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모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뛰어난 수영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99년 그녀는 아프리카 체육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획득하며 독보적인 성과를 남겼습니다. 두 차례 남아프리카를 대표해 영연방 게임에 출전했으며 남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2000년에는 시드니 올림픽 국가대표팀에도 선발되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샤를린의 꿈이었지만 부상으로 인해 18개월간의 휴식 후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샤를린은 국제특수올림픽위원회의 글로벌 대사로 활동하며 남아프리카에서 수영훈련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물은 내가 떠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며 모든 것이 수영장에서 시작된다고 느꼈습니다. 샤를린은 가장 익숙한 수영장에서 그녀의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레이스의 아들인 모나코 왕자 알베르였습니다. 2000년 샤를린은 남아프리카를 대표해 모나코에서 열린 수영 챔피언십에 참가하여 50m 배영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알베르 왕자는 시상식에서 샤를린은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친왕은 결단력 있게 다가가 샤를린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초대했습니다. 샤를린은 자신이 친왕의 관심을 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녀는 영광스러우면서도 긴장했습니다. 샤를린이 기뻤던 것은 자신과 이 친왕이 잘 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동화 속 아름다운 소녀가 왕자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비록 알베르 친왕이 잘생기진 않았지만 샤를린은 그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로맨틱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영계의 꽃이 가장 아름다운 왕비로 변신하고 상처를 입은 인어도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며 하지만 동화처럼 포장된 이야기 뒤에는 종종 깊은 나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알베르와의 사랑은 샤를린에게 많은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 남자와 모나코 왕실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을 땐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리말디 가문이 지배하는 모나코는 700년 동안 저주를 받아 완전한 사랑을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화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왕실에 시집간 후 그녀도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왕자 레니의 3세는 표면상으로는 그녀와 매우 애정이 깊어 보였지만 사실 여러 곳에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레이스는 결혼 후 배우 활동을 계속할 수 없었고 이는 연기를 사랑한 그녀를 점점 더 우울하고 침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참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 후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고 결국 1982년 9월 14일 그녀는 운전 중 심장마비가 발생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52살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샤를린의 결혼 생활은 마치 그레이스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2010년 오랜 시간 동안 관계가 안정된 샤를린은 알베르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세대의 모나코 왕비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왕실 생활은 그녀에게 많은 도전이었습니다. 모나코의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적응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모나코는 너무 작은 나라이며 왕실 생활은 너무 통제적이었습니다. 초원, 숲, 바다에 둘러싸여 자란 여성인 그녀에게 모나코는 여러 면에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상류사회 사람들은 샤를린에게 매우 예의를 갖췄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사귄 친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모나코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자란 그녀는 결혼 전까지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샤를린은 말수가 적고 이로 인해 현지 사회에 녹아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남아프리카에서의 모든 가족과 친구들을 떠났고 믿음을 바꾸어 모나코 왕실이 신봉하는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당시 샤를린은 순진하게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강한 의지를 가진 올림픽 선수였고 전 세계가 그들의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녀 자신도 그랬습니다. 당시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케이티의 결혼식 후 모나코는 샤를린의 결혼식을 통해 영국 왕실을 능가하고 그레이스의 결혼식 당시에 성대한 분위기를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샤를린에게 2011년의 꿈같은 결혼식은 결국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몇 달 전 그녀가 신뢰하고 의지하던 약혼자가 충격적인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알베르가 샤를린과 연애 중에 다른 여성과 사생활을 낳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알베르 역시 그의 아버지처럼 여러 곳에서 바람을 피운 인물로 풍류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더라도 사생아가 2명이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샤를린은 이 2명의 사생아에 대해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그것이 과거의 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알베르가 샤를린과 연애 중에 또 사생아를 만들자 샤를린은 그 스캔들에 크게 화를 내며 더 이상 알베르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모나코 왕실에서 일반적으로 결혼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게다가 천주교에서는 이혼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샤를린은 3번이나 고향인 남아프리카로 도망치려 했지만 모두 모나코 왕실에 의해 붙잡혀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가 파리에서 결혼 드레스를 고르러 가는 기회를 틈타 남아프리카 대사관에 피신하려 했지만 알베르가 그녀를 설득해 돌아오게 했습니다. 왕실은 3번째 사생아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3주 후 샤를린이 F1 대회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니스 공항에서 왕실에서 보낸 경찰에게 붙잡혔고 왕실은 그녀의 여권을 압수하고 왕궁에 가두려 했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샤를린은 왕궁에서 여권을 몰래 찾고 프랑스에서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로 가는 항공권도 손에 쥔 채 자유까지 한 걸음만 남겨두었을 때 알베르가 또다시 샤를린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전해집니다. 모나코 왕실에게 샤를린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라기보다는 마치 훌륭한 홍보 기계처럼 여겨졌습니다. 알베르는 샤를린에게 남아달라고 부탁하며 최소한 1억 달러, 약 1443억 원 규모의 결혼식을 치러주기를 바랬습니다. 모나코 왕실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3번의 도망 실패 후 샤를린의 결혼에 대한 기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모나코 왕실의 부흥을 위한 세계의 결혼식에서 전 세계 언론은 신부 샤를린이 드러낸 슬픔에 주목했습니다. 결혼식 내내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알베르 왕자가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을 땐 그녀는 분명히 그다지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샤를린이 왕실의 작은 교회에서 나올 때 윗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알베르는 고개를 숙이며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간청하며 이 모든 대극을 무사히 끝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립적인 성향의 AP통신조차도 왕비의 표정이 대체로 매우 우울했고 눈물이 샘처럼 흘러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왕비가 행복한 외투를 걸쳤지만 내면은 아마 이미 상처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식 후 그들의 허니문은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되어 결국 각방을 썼습니다. 지금 샤를리는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 있으며 가끔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많은 언론은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하며 모나코를 위해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여주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누가 샤를린이 정말 선택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녀는 돌아갈 수 없는 기차에 올라타게 되었고 종교와 여론이 그녀를 얽매고 왕실 가족은 그녀에게 의존하며 전 세계의 눈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모나코의 반생을 갖춘 그레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나코 왕실은 외부에서 보면 천국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감옥입니다. 그레이스가 첫 딸을 임신했을 때 남편은 바람을 피웠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적어도 3명의 정부를 두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참기를 선택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삶을 이어갔고 결국 감옥처럼 갇힌 삶을 마쳤습니다. 55년 후 샤를리는 남편의 바람 속에서도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좋은 왕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역할을 열심히 하며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모범적인 왕비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샤를리는 다시 수영장에 돌아가 드문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녀가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느꼈던 절망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모나코의 저주는 여성의 운명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몇 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그 왕국의 부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그것은 결코 그녀들을 위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사랑은 항상 젊은 남녀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벌 가문과 국가 황실에서는 자유로운 사랑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가문의 지위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 일반 가정에 결혼하는 것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악한 사람이거나 특별한 신분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일본의 공주는 한 신관과 결혼했으며 이 신관의 신부는 보통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공주는 바로 센게 노리코입니다. 노리코 공주는 198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키히토 천황의 동생으로 출신이 높기 때문에 노리코는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대중의 시선에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조용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그녀는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했으며 황실 구성원들은 그녀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노리코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그 후 캐나다로 유학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학력을 쌓아가며 그녀는 새로운 시대의 여성 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심리학을 전공하며 이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는 많은 오래된 신사가 있는데 그곳의 신관들은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신관은 결혼하고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그들의 지위는 황실 구성원들보다 더 높기도 합니다. 신관은 사실 직책처럼 여겨지며 이즈모 타이샤의 신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회사의 관리자처럼 주로 신사의 일상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여성들에게 신관은 아주 좋은 결혼 상대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재산과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과 사회적 지위도 높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한 방학 기간 동안 노리코는 어머니와 함께 이즈모 타이샤에 참배하러 갔습니다. 이곳은 시네마현에서 유명한 신사로 그녀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노리코는 34살의 생계 쿠니마루를 만났습니다. 어리고 아름다운 노리코와 고유한 품격을 가진 쿠니마루는 이 기회를 통해 친구가 되었습니다.
쿠니마루는 이즈모 타이샤의 최고 신관의 장남으로 그의 가족은 매우 오래된 집안이며 지역 내에서도 큰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정사인 니혼쇼키에 따르면 당시 대국주가 국가 건설을 완성한 후 그 완성된 국가를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는 이에 깊은 감동을 받아 사람들을 이끌고 천일궁을 건설했으며 이곳이 바로 오늘날의 이즈모 타이샤입니다. 이로부와 이즈모 타이샤는 일본에서 매우 오래된 지위가 높은 고대 신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즈모 타이샤의 최고 신가는 당연히 큰 존경을 받으며 매우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집니다. 그들의 문화는 대대로 전해지며 매 세대의 장남은 신사의 후계자로 양성됩니다. 즉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 신관이 되고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참배를 받습니다. 쿠니마루는 종교적 각오가 매우 높았으며 수년간의 공부와 가족의 깊은 배려 덕분에 이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일본 국학원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도쿄와 교토의 신사에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2005년 그는 일본의 유명한 신사인 이즈모 타이샤에 돌아와 내기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고승이 되었습니다. 내기는 최고 신관을 보좌하는 신직으로 미래의 가업을 이어갈 후계자입니다. 비록 그와 노리코 공주 사이에는 15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같은 이상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공통된 이야기거리가 많았습니다. 그 후 노리코는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갔지만 두 사람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주 다양한 인생 철학에 대해 함께 토론하곤 했습니다. 쿠니마루는 노리코보다 나이가 많아 인생 경험도 풍부했기 때문에 그는 점차 노리코의 인생 멘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점차 변해갔고 결국 그들은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일본에서 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하나의 관습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즉 황실의 남성은 평민과 결혼할 수 있지만 공주는 평민과 결혼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공주는 결혼 후 자신의 모든 명예와 신분을 포기하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쿠니마루의 가족은 매우 특별한 집안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최고 신관이 된다면 그의 사회적 지위는 공주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상의 문제로 두 사람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어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쿠니마루는 여러 번 결혼을 청했지만 노리코는 황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이유로 이를 미뤘습니다. 결국 2014년 5월 두 사람은 약혼식을 올렸고 이어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항상 대중 앞에서 엄숙한 표정을 지었던 쿠니마루는 기자회견에서는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온화하고 어진 인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여성과 인연을 맺어 약혼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사랑의 힘은 결국 강력한 것입니다. 7년간의 연애 끝에 26살의 노리코 공주는 41살의 쿠니마루와 마침내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당일 노리코는 평안시대의 이상을 본떠 만든 드레스를 입고 평안시대 귀족들의 큰 머리 모양을 한 헤어스타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직 의상을 입은 쿠니마루와 함께 이즈모 타이샤 광장에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일본 황실에서 2005년 사야코 공주가 결혼한 이후 9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경사였습니다. 심지어 아키히토 천황은 자신의 전용 가마를 이용해 노리코를 공항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사야코 공주가 결혼할 때는 이 가마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이 이렇게 화려하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딸 뒤에서 웃고 있는 히사코 왕비 역시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1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혼수까지 보냈습니다. 결혼식 현장에는 일본 각계 유명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쿠니마루가 국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노리코는 일본의 전통에 따라 남편의 성을 따르며 이름을 센게 노리코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공주 신분을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쿠니마루의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노리코가 황실 신분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녀의 사회적 지위는 오히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공주가 신관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공주가 더 높은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감정적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 후의 생활은 비교적 행복하고 달콤했습니다. 쿠니마루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업을 발전시켰고 노리코는 그의 뒤에서 가장 큰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다른 하나는 가정을 지키며 이 결혼은 한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노리코와 남편은
이즈모 타이샤 근처에 있는 천가국 조관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녀의 집 주변 경비는 시네마현 경찰이 담당했습니다. 한때 큰 화제를 일으킨 결혼식이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자주 만날 수 없고 헤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노리코는 원황족이자 이즈모 타이샤 생계가의 며느리로서 사회적인 직무를 수행하며 주로 도쿄에서 거주하고 남편은 시네마현에 있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아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한때 두 사람의 결혼 상황에 위기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부정적인 소식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그것들은 모두 가짜 뉴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노리코의 아버지 노리히토 친왕이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노리코와 언니 치구코, 동생 아야코는 어머니 히사코 왕비에게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집에 남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황실 구성원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태자비 오와다 마사코가 병에 걸렸을 때 외교를 대신하게 된 사람은 바로 히사코 왕비였습니다. 세 자매 중 2명은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동생 아야코 공주는 크루즈 직원 모리아 케이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도쿄의 고급 주택지인 미나토구에 거주하며 모리아 케이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이 친정과 가까운 탓에 아야코는 이즈모 타이샤의 시집간 두 번째 언니보다 운이 더 좋은 편입니다. 아야코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순조롭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언니의 결혼 소식이 계속 없자 이 집은 이전의 원칙인 나이에 따라 시집가는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언론에서 츠구코 공주가 결혼을 미루는 이유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는 매우 미묘한 내용이었고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은 전혀 몰래 찍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츠구코 공주와의 인터뷰도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오랫동안 한 남자와 사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남성과 결별을 결심했으며 어머니와 할머니도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014년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고 현재 다시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의 어려움은 남자가 성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남자의 직업이 훌륭해서 어떤 유명한 은행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여자 집에 몇 번이나 방문했지만 결혼 승낙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남자 쪽 가정에 무엇이 부족한지 궁금해하며 여자 쪽 가족이 왜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지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츠구코는 한때 두 사람이 헤어져 있는 동안 소개팅도 했으며 심지어 비슷한 사람과 결혼할 생각도 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전 사람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당시 기자는 그녀에게 약혼할 계획이 있는지 직접 묻자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역시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두 자매와 비교했을 때 츠구코 공주의 결혼 문제는 정말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녀들의 어머니 히사코비가 정말 많이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계 노리코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녀에게 있어 황실 신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이 성공하는 데 있어 하나의 발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학력도 쌓았고 사회적 지위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녀는 용감하게 그 사람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행복은 자신이 쟁취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우연한 일이 존재하죠. 때로는 자신의 진심을 깨닫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점점 더 평탄해질 것입니다. 여성에게 있어 경제적, 사상적 독립은 물론 중요하지만 좋은 안식처를 찾는 것도 부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사랑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리코 공주가 남편과 함께 떨어져 지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달콤한 사랑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사람이 각자의 사업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곧 자신들의 자녀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은 다음 회차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2월 2일 오후 한 페이스북 계정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만의 한 대스타가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하며 곧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스타는 48살이었고 일본에서 유행하는 독감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 스타가 여성이고 드라마 유성화원 시절의 유명 여배우이며 현재 남편은 외국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모든 징후가 서의원을 향해 있었으나 해당 계정은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설 연휴라 아무도 저주를 받고 싶지 않아서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게시글 아래에 소문을 퍼뜨린다, 입에 담을 것도 없다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 후 그 페이스북 계정은 다시 글을 올리며 며칠 뒤 모든 대만인들이 나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무료로 폭로했는데 욕까지 먹다니 라고 밝혔습니다. 당일 밤 많은 언론들이 서희연의 친척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동생 서희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는 읽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희연의 전 남편인 왕소빈은 갑자기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모두 검은색으로 바꾸며 이에 대한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서희재는 슬픔에 잠겨 언론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우리 가족은 일본으로 여행을 왔고 저의 가장 친하고 선한 언니인 희연은 유행성 독감으로 인한 폐렴 합병증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생에 그녀의 여동생이 되어 서로를 돌보며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언니를 영원히 감사하고 그리워할 것입니다. 산, 그 길을 잘 가, 영원히 사랑해, 함께 기억하자. 이어서 서희연의 은사인 왕이충은 서희연의 어머니를 대신해 성명을 발표하며 모두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서씨 가족은 지금 너무나 슬픔에 잠겨 있어 각계의 전화에 응답할 수 없고 과정에 대해서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주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서희연의 남편 구준엽은 한국 언론에 아내의 별세 소식을 비통하게 알리며 이는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언론이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지 않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때 대다수 팬들은 서희원이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성하원에서 너희 눈에는 나는 잡초일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가 절대 없앨 수 없는 산채라고 말했던 그 사람. 서희원은 48살의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서희원은 왜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까요? 왜 서희원은 자신을 소진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서희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서희원의 인생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명리학자들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다시 돌아보니 서희원의 삶에는 수많은 예언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29일 서희원은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날 밤에는 하코네에서 온천을 즐겼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희원은 출발 당일 이미 기침과 천식 증세를 보였고 그래서 30일과 31일 이틀 동안은 방에서 휴식을 취하며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월 31일 밤 그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별도의 입원 치료 없이 서희원을 다시 숙소로 보냈습니다. 2월 1일 가이드의 안내로 서희원 가족은 도쿄로 가서 작은 병원에서 검사 후 큰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A형 독감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쿄의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는 하지 않고 약만 처방하여 서희원에게 돌아가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2월 1일 그날 밤 서희재는 어머니와 함께 호텔 스위트룸에서 즐겁게 춤추는 영상을 공유했으며 그때 서희재의 눈에는 언니가 단순히 감기에 걸린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2월 2일 새벽 서희원의 병세는 계속 악화되어 구급차를 불러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몇 시간의 응급처치 후 오전 7시에 사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희원의 사망 원인이 독감으로 인한 폐렴이라고 전해졌으나 나중에 폐혈증으로 정정되었으며 서희원의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켜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대만 독감 전문가인 이미무는 폐 감염이나 장 감염이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균이 독소를 분비하여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폐혈증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발열, 전신의 붉어짐, 혈압 강하이며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폐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킬 수 있고 사망률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희원의 사망 소식이 발표된 후 일부 네티즌들은 서희재에게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서희재가 2월 1일에 어머니와 함께 춤추는 영상을 올린 것이 언니의 병세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자매의 깊은 우애는 팬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시 서희재는 아마도 언니의 감기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울 주간의 보도에 따르면 서희원이 마지막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서희재는 한순간도 병원을 떠나지 않고 언니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의사가 응급처치가 소용없었다고 발표하자 서희재는 병원에서 무너져 울며 쓰러졌습니다. 예전에 서희원은 한 프로그램에서 동생과 함께 특별한 약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녀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서희재는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언니의 마지막 몇 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서희재는 강희가 왔다에 출연해 임신 중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희재는 언니가 딸인 소월을 임신했을 때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서희재는 언니의 걱정을 이해할 수 없어서 왜 아무 이유 없이 걱정해? 언니의 아이는 분명히 건강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서희원은 10년 전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는 2005년 서희재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첫 번째 혈액 검사를 받고 의사로부터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희원은 심란한 마음에 기도하며 제발 제 동생에게 건강한 아이를 주세요. 만약 우리 가족에게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있어야 한다면 제가 그 아이를 낳겠다고 신에게 기도했다고 밝혔습니다. 他说他跟神祷告说，拜托一定要让我妹妹生出一个健康的孩子。是。他说如果徐家一定要有一个不健康的孩子的话，他愿意生这个小孩。 是。 또 한 번 서희재는 프로그램에서 서희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왜 매번 우는 연기를 할 때마다 언니에게 전화하는지 알아?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언니라는 걸 깨달았거든. 나는 이제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지만 언니는 여전히 나를 특별하게 아프게 해. 정말 너무 사랑해. 우리는 아마 전생에 연인이었거나 부부였던 게 아닐까 싶어.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깊을 수 있었을까? 所以我是一个让你担心的人。你让我担心是因为你很喜欢装坚强，但是我真的很爱你。我怀疑我们俩前世是情人或是夫妻。 서희원이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2025년 1월 25일이었고 그녀는 남편 구준엽과 함께 제작자 왕이충의 딸의 귀경 혼례에 참석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때 서희원은 얼굴이 붉고 건강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이 서희원의 건강 상태에 이렇게 특별히 주목했을까요? 그 이유는 서희원이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간질 발작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장 2000판 탈출증도 앓고 있었습니다. 또 젊은 시절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기까지 했고 그로 인해 연예계에서 유명한 미용 대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희원은 1976년 10월 6일 타이베이에서 태어났으며 3명의 자매 중 둘째였습니다. 위로는 2살 더 많은 언니 서희연이 있었고 아래에는 2살 어린 동생 서희재가 있었습니다. 서희원은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있으며 어머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종종 구석에서 울었지만 서희 엄마는 용감하게 아버지의 부당한 행동을 지적하며 나섰습니다. 서희원이 14살 때 아버지는 막대한 도박빚을 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서희원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고 빚을 지고 성장한 소녀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의 방송인 최강영은 서희원의 가장 큰 특징은 인생에 항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서희원은 외모가 뛰어나 고등학교 시절부터 광고 단편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17살의 서희원과 15살의 서희재는 SOS라는 이름으로 공식 데뷔했고 이후 ASOS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명해지는 길은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1994년 그들이 발표한 첫 번째 음악 앨범 젊은 세대 항복은 큰 방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96년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제작자 왕이충이 그들을 찾아와 그들에게 맞춤형 예능 프로그램인 엔터테인먼트 100%를 기획했습니다. 최강영은 이 프로그램을 대만판 트루먼쇼라고 평가했으며 이전에는 집안의 모든 사소한 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희원과 서희재가 엔터테인먼트 100%를 8년 동안 진행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거의 연중무휴로 방송되었고 자매의 사생활을 기록한 내용들이 방송에 반영되었습니다. 서희원과 구준엽, 남정용, 주우민과의 연애 이야기도 프로그램에 등장했고 그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항상 1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시기 서희원과 서희재는 오종현과 함께 또 다른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내가 추측할 수 있다를 진행하며 두 자매는 방송계에서의 입지를 확립했습니다. 2001년 또 다른 기회가 서희원에게 찾아왔습니다. 25살의 서희원은 유성화원에서 주인공 산채 역으로 캐스팅되어 출연하게 되었고 이 드라마는 이후 대만, 홍콩,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서희원은 이 드라마로 대만 텔레비전 금종상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희원은 구혼사무소, 천녀유혼, 전신, 전환점에서 사랑을, 거품의 여름 등 현상적인 인기 아이돌 드라마들을 이어가며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유지했습니다. 서희원은 또한 영화로 진출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용봉점, 전도열애, 대내밀탐 영영구 등은 좋은 출연진을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좋지 않았고 서희원은 결국 망장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1년 왕소비와 결혼한 후 서희원은 점차 연예계에서 물러났지만 결혼 전까지 그녀는 연기와 진행을 병행하며 자신을 극한까지 몰았습니다. 서희원은 종종 촬영과 진행을 동시에 하며 너무 피곤해져서 열이나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않았고 의사가 보지 않을 때는 약물을 빠르게 주입해 더 빨리 촬영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화면에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외모와 몸매 관리에 집착했으며 영화 촬영 시에는 체중을 정확히 42kg으로 유지하고 TV나 진행을 할 때는 44kg으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화면에 가장 예쁘게 나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몸매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아침 한 끼만 먹고 그 내용물은 두유와 계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기운이 없을 때는 간장 절임을 사서 밥과 함께 조금 먹고 다이어트 콜라를 반캔 마신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서희원은 또한 미백에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그녀의 친구인 오페자가 피부가 까맣다고 말한 후 항응고제를 먹으면서까지 피부를 하얗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작은 부딪힘에도 몸에 멍이 쉽게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서희원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직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매우 아꼈습니다. 남자친구조차 그녀의 어깨에 손을 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서희원은 미용 대왕이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이 책은 그녀의 오랜 미용 노하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한때 대만 90년대생들의 미용 입문서로 인기를 끌었고 2주 만에 7번 재판되었으며 총 판매량은 80만 부를 넘었습니다. 서희원은 자신의 몸에 대한 처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의 뇌는 마치 잔혹한 관리자처럼 내 몸을 계속해서 재촉해 일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끝내게 한다. 다치면 치료하고 아프면 약을 먹으며 내 몸이 계속 움직일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생활 방식은 분명히 서희원의 건강을 크게 소모시켰습니다. 2018년 인물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서희원은 노화나 희생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빠르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고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8배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 살고 나면 다음 생에는 다시 오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희원은 또 예전에 TV 인터뷰에서 신의 존재를 믿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매우 아름답다고 믿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큰일이 나면 죽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最大的支持我不管碰到任何困难我都可以走下去我就是觉得死后的世界是非常美的然后就是随心所欲想做什么就做什么所以我就觉得反正不管遇到什么事情大不了就死了那我就开心了完全达成我的愿望 서희원의 몸에는 언제나 대가를 불문하고 전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힘은 그녀의 커리어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그녀의 연애에 대한 태도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의 연애에서 항상 가장 대담하게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희원은 17살 때 첫사랑인 천건주를 만났습니다. 당시 서희원은 타이베이 화강예술학교에서 공인된 미인으로 키 189cm의 농구소년 천건주는 서희원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애는 1년 만에 끝이 났고 천건주는 나중에 나는 너무 유치했고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별 후 두 사람은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모범적인 전 남녀관계를 유지하며 천건주는 아내인 범이치와 함께 서희원의 가족과도 계속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1998년 한류가 아시아를 휩쓸고 있을 때 한국의 클론이 대만에서 콘서트를 열었고 서희원은 그 공연을 보고 나서 클론의 멤버 구준엽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서희원은 구준엽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엔터테인먼트 100%의 촬영에 참여하도록 초대했고 구준엽과 대화하기 위해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구준엽은 서희원을 처음 만났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서희원을 자신이 꿈꾸던 이상형이라고 했고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이 깊어질 무렵 서희원은 발목에 9호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숫자 9는 한국에서 9와 같은 발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서희원은 구준엽에게 공개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想光头会跟我结婚吗我觉得你只要用诚意感动他，应该是没问题的。好我很有诚意我希望他跟我结婚 그러나 이 연애는 결국 구준엽의 소속사에서의 압박 때문에 끝나게 되었고
구준엽은 프로그램에서 연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서희원은 눈물을 흘리며 그 타투를 지웠고 어떤 사람들은 추억 속에서만 살아가는 게 적합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고 24년 후 두 사람은 다시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서희원은 남정용과 5년간 연애를 했으며 이별 후에는 주유민과 연애를 시작해 2009년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서희원은 루이 유학 프로그램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강력한 말을 했습니다. 내 감정은 뜨겁고 격렬하지만 끝낼 때도 단호하게 끝낸다. 만약 나의 이성이 그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말하면 나는 더 이상 끌지 않는다. 비록 이별 후에 나는 매우 아프겠지만 그것이 내게 옳은 선택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我的感情轰轰烈烈，可是我结束的也是斩钉截铁，然后连我自己是很痛苦，很痛苦，觉得我怎么会那么有种做出这种决定，但是我还是会用理智来面对我的人生跟感情。 2010년 서희원은 왕소비를 만났고 두 사람은 20일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알게 되었고 네 번째 만남에서 왕소비는 서희원에게 결혼 약속을 제안했고 서희원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2010년 10월 28일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약혼을 했고 11월 16일에는 베이징 차유항구에서 비밀리에 결혼을 등록했습니다. 그 이듬해 3월 두 사람은 하이난 사냐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대만의 인기 여배우가 베이징의 부유한 2세와 결혼했다는 것은 당시 중국과 대만에서 큰 화제를 일으킨 세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게스트들이 주인공이었고 현장은 다양한 광고와 후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자 배우 황유망은 1등석을 타기 위해 5시간 넘게 늦었고 유겸은 엘라에게 끌려 수영장에 들어가며 카드가 여기저기 날아다녔으며 고요송은 자신의 새 영화와 앨범을 홍보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청봉은 눈물을 흘리며 나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서희원의 시어머니 장란은 드럼을 쳤습니다. 이 모든 혼란은 신랑 측의 친구인 장조양이 웨이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으며 왕소비는 이를 발견한 후 그와 크게 싸우고 결국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희원에게 진정한 도전은 결혼식 당일이 아니라 결혼 후에 신분 변화였습니다. 15년 전 서희원의 사랑스러운 반려견 무비량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서희원은 무비량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무비량이 살아난다면 나는 1년 동안 채식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 무비량은 정말로 건강을 되찾았고 서희원은 채식을 한 해가 지난 후 이 식습관을 좋아하게 되어 그 뒤로 15년 동안 육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소비와 결혼한 후 두 사람은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서희원은 자신이 쉽게 임신할 수 없는 체질을 바꾸기 위해 15년 동안 이어온 채식 습관을 깨고 시어머니 장란이 건넨 한 그릇의 닭고기 국물로 육식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동시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강력한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했고 2년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서희원은 한때 절망감에 빠져 울면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내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그 노력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서희원은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고 이듬해 4월 24일 딸 왕희월을 낳았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서희원의 체중은 40kg대에서 한때 70kg까지 늘었고 그녀는 오랫동안 집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걱정하며 자신을 해변의 물개처럼 비유했습니다. 2016년 5월 14일 서희원의 아들 왕익학이 태어났고 출산 중 서희원은 갑작스러운 간질 발작을 일으켜 한때 호흡이 멈추었고 긴급히 ICU로 이송되었습니다. 임종을 맞이할 위기에서 그녀의 유일한 생각은 딸 왕희월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고 의사는 서희원의 어머니가 왕희월을 안고 ICU로 들어가게 해주었습니다. 서희원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 눈은 전혀 뜨지 못했고 모든 것이 흐릿했지만 왕희월을 보자 내 눈이 번쩍 뜨였어요. 딸이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낸 것 같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서희원은 체중이 68kg에서 58kg으로 변했고 생사에는 운명이 있고 부기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2018년 서희원은 세 번째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산정 검사에서 태아의 발달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사의 권유로 가족과 상의 후 유산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그해 서희원과 왕소비는 중국 예능 프로그램 행복 3중주에 출연하여 처음으로 그들의 부부 생활을 공개했습니다. 서희원의 새우 껍질 벗기기로는 한때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새우는 남자가 껍질을 벗겨줘야 한다고 말하며
왕소비와 결혼한 후 그가 새우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새우를 먹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서희원은 왕소비에게 공개적으로 감사하며 그가 나를 여러 번 구해줬다. 매번 내가 아플 때 왕소비는 정말 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老公，我很感谢你救了我那么多次的命。我每次一生病，你就会真的很紧张，很感谢你。 당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들의 결혼 생활에서 달콤한 부분을 느낄 수 있었지만 카메라에 비친 모습은 그들의 실제 생활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은 후 서희원은 타이베이로 돌아가 몸을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베이징의 날씨가 너무 건조하고 음식도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왕소비가 자주 대만과 베이징을 오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타협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에서 나타나는 불일치는 매 순간 세부적인 부분에서 드러났습니다. 서희원은 한번 왕소비가 그녀의 기분을 위로하기 위해 양갈비를 사와서 양갈비 만찬을 준비해 준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육식을 좋아하지 않는 서희원은 그것을 보고는 조용히 브로콜리 하나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언론은 왕소비가 술집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술에 취해 한 여성을 안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소비는 내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 네 눈으로 봤느냐, 그림과 이야기를 지어내지 말라 라고 응답했습니다. 2021년 6월 5일 대만 언론은 서희원과 왕소비의 이혼 소식을 갑자기 보도했습니다. 서희원은 이를 언론에 확인하며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10년을 이어온 결혼 생활은 결국 끝을 맞이했습니다. 두 자녀는 서희원이 양육하고 왕소비는 면접권만 가질 수 있으며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이 이혼 전쟁은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고 양육비 문제, 호화주택, 왕소비가 대만에 투자한 서희원 이름의 S호텔 소유권 문제, 그리고 우픈 침대 매트리스 논란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이어졌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이혼 후 서희원과 왕소비는 총 18번의 소송을 벌였습니다. 이혼한 지 몇 달 후 서희원은 구준엽과 한 통의 전화로 다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구준엽은 서희원의 이혼 소식을 들은 후 용기를 내어 20년 넘게 묶여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번호가 변하지 않아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준엽은 우리의 인생은 절반만 남았다.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며 서희원에게 즉시 청혼했고 서희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2월 8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3월 8일에는 결혼 소식을 발표했으며 3월 28일에는 대만에서 다시 결혼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서희원의 빠른 재혼 소식에 왕소비는 전혀 침착하지 않았고 서희원이 결혼 중에도 불륜을 저질렀다며 비난을 했습니다. 왕소비는 이혼 전 이미 1200만 대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한국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5월 대만의 연예 기자인 커스치가 공개한 왕소비와 여러 여성과의 친밀한 사진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비록 왕소비는 2024년 5월 마요메와 재혼했지만 그와 전 아내와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20일 서희원은 한 글을 통해 이 결혼 생활이 그녀에게는 2번의 죽음과 1번의 중상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2번의 죽음은 그녀가 잃은 2 아이를 의미하고 1번의 중상은 그녀가 완전히 무너진 몸과 정신 상태를 나타냅니다. 서희원은 왕소비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 이미 1번 유산을 경험했었고 그때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갑자기 멈추었으며 또 2018년 3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유산을 겪었습니다. 사실 서희원은 그 결혼 생활 동안 2 아이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희원은 또 이혼 후 복수심에 몇 차례 왕소비의 카드를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그녀가 왕소비에게 빌려주거나 준 돈은 훨씬 더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희원은 이혼 후 당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말과 풍문에 의해 나는 지금까지도 온라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많은 고난의 장애물을 만들어준 것에 감사한다. 이제부터 당신들이 만든 모든 비방은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법과 사법에 맡길 것이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거울 속 꽃과 같고 나는 꽃길만 걷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몇 달 후 서희원은 특별한 방식으로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거라는 사실을요. 서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많은 네티즌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료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왜 서희원의 생명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1월 26일까지 일본의 이번 유행성 독감 시즌에서 누적된 환자 수는 952만 명이 달했으며 12월 말 일본 전역의 각 의료기관에서 평균 환자 수는 64.39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경고 수준인 30명을 훨씬 초과한 수치로 일본의 의료 시스템이 극도의 압박을 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 거주하는 여러 해외 블로거들은 최근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며 일본의 유행성 독감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各位宝宝最近真的能别来日本就别来日本，日本流感真的是太严重了。日本最近流感大爆发，今年是日本10年内流感最严重的一年。 중일 친선병원의 부원장인 조비는 서의원이 일본에 도착한 1월 29일에 이미 독감 증세를 보였으며 48시간 이내 항바이러스 약물을 복용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의원은 2월 1일에야 독감 진단을 받았고 이는 명백히 치료의 최적 시점을 놓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의원이 제때 입원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일본에서 활동 중인 흉부내과 의사인 서리양은 일본의 의료 시스템이 대만과는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철저한 등급제를 따르며 환자가 병에 걸리면 먼저 작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작은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대병원으로 전환됩니다. 이런 등급제는 많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의료 자원을 중증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단점은 급증하는 응급 환자에게는 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하코네나 홋카이도와 같은 지방 지역 병원은 응급 서비스가 부족하고 중환자실이 없는 경우도 많아 치료의 속도와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일본 의사들의 영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외국인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로 인해 진단과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월 4일 한 네티즌이 1월 29일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서의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서의원은 남편 구준엽의 품에 기대어 있었고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만약 이 사진이 1월 29일에 찍힌 것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 서의원의 상태는 이미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이며 가족들은 병세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많은 네티즌들이 서의원의 가족을 비판하며 서의원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서의원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음모론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돌아온 시간은 없으며 서의원의 가족은 지금 가장 큰 고통과 자책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폭력과 비난은 과거를 되돌릴 수 없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일부 네티즌들은 이 모든 일이 모든 것은 운명이고 사람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 라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10년 전 대만 작가 이호는 방송에서 서의원과 왕소비의 결혼에 대해 좋지 않은 전망을 하며 서의원과 왕소비의 어머니가 너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는 서의원이 한때 프로그램에서 점쟁이에게 50살을 넘기지 못한다는 예언을 받았다고 전해졌으며 그녀는 2번의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고 첫 번째 결혼은 1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소비와의 결혼이 바로 그 예언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몇 년 전 서의원이 구준엽과 급히 재혼할 때 대만의 명리학자 에이펠은 서의원의 명패가 사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언급했으며 너무 빨리 결혼에 들어가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这个部分说，如果没有处理好，我觉得新的婚姻反而是一种精神的折磨。 에이펠은 당시 매우 대담하게 예언하며 서의원과 구준엽의 결혼 생활은 최대 3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就是最长了，大概3年还是会最长3年，最长3年，因为他现在的结婚是受到流年的影响，刚好有这个角度让他产生这种冲动，但是这种冲动的角度离开了以后，他会觉得说我干嘛之前这么冲动？ 그리고 서의원의 사망 시점은 그녀와 구준엽이 결혼한 지 3주년 기념일 며칠 전날이었다고 합니다. 서의원의 유해는 2월 3일 일본에서 화장되었고 5일에는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개인 비행기로 대만으로 운반되었습니다. 대만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의원의 유골은 앞으로 집에 영구히 보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희재가 매일 언니를 보고 싶어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언니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해서 서의원을 고즈넉한 영혼탑에 두는 대신 집에서 함께 지내고 싶다는 의도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월 7일에 전해진 최신 소식에 따르면 집에 유골을 보관하는 것에 대해 이웃들이 불만을 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희재는 언니의 유골을 나무에 묻는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서의원의 유해가 그렇게 급하게 화장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심지어 음모론을 제기하며 서의원의 가족이 긴 시간을 두지 않으렸기 때문에 급히 처리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법과 규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일본 정부는 신종 독감 등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시신을 24시간 이내에 화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서의원의 화장이 급하게 진행된 이유도 바로 이 법적인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서의원이 화장되기 전에 그녀의 절친인 가영재가 마침 일본에 있어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2월 4일 가영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너를 봤다, 평온하고 고요한 모습, 마치 잠든 것처럼 예쁘게 보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무 아프다. 결국 오빠는 깊은 입맞춤으로 진심으로 작별을 고했다. 오빠의 울음소리에 우리 모두 마음이 찢어졌다 라고 전했습니다. 서의원을 떠나보내는 고통은 서의원의 현 남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2월 3일 원래 태국에서 휴가 중이던 왕소비는 급히 대만으로 돌아갔고 그와 함께 대만 타오이안 공항에 등장한 건 그의 현 아내 효매였습니다. 미디어에 비친 왕소비는 얼굴이 피곤하고 눈은 붉어져 있었으며 기자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서의원에 대해 좋은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소비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네티즌은 왕소비가 비행기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온라인에서는 장란의 2월 1일 라이브 방송 장면이 퍼졌습니다. 방송 중 장란이 말을 하던 중 왕소비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며 너무 화가 나, 희연이가 지금 응급처치 중이잖아 라고 말하는 장면이 전해졌습니다. 哟，帅哥来了。来了。别紧张，先下播呗。 2월 4일 왕소비는 서의원과 함께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 행복 3중주의 영상 아래 아내 너무 보고 싶어 라고 댓글을 남겼고 이를 곧바로 삭제한 후 정말 보고 싶어로 수정했으며 떠난 사람은 내가 되어야 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지금 와서 하는 감정 표현은 너무 늦었다며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너 지금 아내가 있는 사람이잖아. 이 말을 어디에다 하는 거냐? 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왕소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왕소비가 감정 기복이 크지만 서의원이 아플 때마다 정말 걱정하며 가장 서의원의 몸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적인 얽힘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서의원이 남긴 두 자녀였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서의원이 건강이 좋지 않아 일찍 유언장을 작성했으며 모든 유산은 어머니와 두 자녀에게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한 여부는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두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는 대만의 유명한 변호사 여추원이 법적으로는 왕소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양육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자녀의 양육권은 자동으로 생존한 사람에게 넘어가며 왕소비가 두 자녀를 데려가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의원이 재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준엽이 이들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자녀는 법적으로 구준엽과는 단지 인척관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래 서의원과 왕소비는 2월 27일에 750만 대만 달러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법적 공방을 벌일 예정이었고 일부 언론은 구준엽이 서의원을 대신해 왕소비와의 법적 싸움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의 진위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월 6일 저녁 아내를 잃은 비통함에 잠겨있던 구준엽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중국어와 한국어로 된 긴 글을 게시하며 서의원의 유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준엽은 모든 권리를 서의원의 어머니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부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마치 악마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서의원에게 대량의 보험을 가입하게 했다는 허위 뉴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비가 오는 날 길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가 오는 날 떠도는 사람들은 왕소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준엽은 또한 서의원과 함께한 시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며 서의원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의원의 유골이 대만으로 돌아온 후 하소건이라는 이름의 블로거가 영상을 게시하며 유골을 운반한 비행기가 왕소비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那此次包机呢是汪小菲主动联系解决的。以汪小菲的性格，他是不允许大 S 的骨灰像行李一样被拉回来。 이에 서희재는 매니저를 통해 공식적으로 반박하며 언니의 장례식과 관련된 모든 사항, 포함해 비행기 예약 등은 모두 서희 가족이 담당했다.
왜 왕소비가 비행기를 타고 운반했다는 거짓말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희재는 언니가 하늘에 있는 지금 이런 참을 수 없는 거짓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후 개인 비행기 회사는 성명을 발표하며 모든 비용은 서희재가 지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왕소비가 유고를 운반했다는 주장을 한 블로거 하소건은 장난가 왕소비와 자주 소통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자신이 장난의 양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그의 계정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또한 2월 8일에는 장난가 왕소비의 틱톡 계정도 무기한 차단되었습니다. 같은 날 서희원의 매니저는 5가지의 유언비어를 정정했습니다. 첫째, 왕소비가 서희원을 위해 4,600만 위안, 약 91억 원의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둘째, 서희재가 언니의 임종을 축하하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셋째, 서희재가 언니의 유고를 집에 보관하려는 이유는 전 남편에게 계속 집값을 내게 하려고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넷째, 왕소비가 유고를 대만으로 운반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며 사실은 왕소비가 언론을 피해 운전기사에게 미리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비에 젖으며 30분간 걷기만 했다는 것이다. 다섯째, 서희원의 어머니가 전 남편이 희연의 진정한 사랑이라 생각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며 사실 그녀는 서희원이 구준엽과 보낸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서희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희원의 사망 이후에도 왕소비와 서희재 가족 간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희원이 생전에 가장 사랑한 사람은 2 자녀였습니다. 한 번은 프로그램 녹화 중 단 며칠 동안 자녀와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 엄마가 된 후에서 예전에는 아름다워지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과 변화들을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 100배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我觉得我以前能够为了变美做的所有的努力跟改变，我为了孩子可以乘以100。 서희원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 순간 그녀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미련과 아쉬움을 느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2 자녀가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정의감을 이어받아 앞으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2월 3일은 이춘이었지만 서희원은 겨울의 마지막 날에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그녀의 뜨겁고도 강렬한 삶을 되돌아보면 서희원은 사랑과 미움을 모두 진지하게 느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 유성화원의 용감한 산채, 내면은 강하지만 외면은 부드러운 기로, 성실하고 집착적인 내소녀, 냉정하고 고고한 윤화멍, 미용대왕, 정의로운 의적이었고 또한 언니, 엄마, 아내, 딸이었으며 많은 80년대와 90년대 사람들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청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금 산채가 영원히 평안히 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